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결혼과 동시에 어머님의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님은 규모가 좀 있는 보쌈집을 운영하시는데요. 손맛이 좋고 반찬류도 푸짐해서 단골도 많고 장사도 기복 없이 잘 되는 편입니다. 저는 주방에서 어머님을 도와 일을 하고요. 시어머니와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다들 너무 힘들겠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저는 어머님과 일하는 게 좋습니다. 신혼 초에는 워낙 어머님이 어렵고 식당 일도 처음이라 걱정과 스트레스가 많았었죠. 하지만 이제는 일도 익숙해졌고 또 저희 어머님 말수도 거의 없고 무뚝뚝한 것처럼 보이시지만 사실 따뜻하시고 워낙 속정이 깊은 분이시거든요.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말수가 없으시고 표정도 늘 굳어 있으시고 대화를 할 때도 단답으로 툭툭 내뱉으시니 처음엔 제가 마음에 안 드신 줄 알았어요.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은데 어머님은 내가 싫으신가? 속상하기도 했죠. 하지만 겪어보니 원체 어머님 성격이 그렇더라고요. 쓸데없는 말 하는 거 딱 질색이시고 감정 표현도 거의 없으세요. 오래 일하신 식당 직원분들하고는 잘 지내셔도 따로 친구분들을 만나거나 취미 생활을 하시지도 않아요. 그저 일만 묵묵히 하셨어요. 모르는 사람은 오해하기도 쉽지만 조금만 겪어보면 마음은 정말 따뜻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식당에는 오래 일하신 분들이 많은데 월급이나 보너스도 다른 곳보다 훨씬 잘 챙겨주시고 개인 사정도 많이 봐주세요. 저번에는 오래 일하신 식당 이모님 남편분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셨는데 식당 이모님이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더 들어볼 것도 없이 바로 저한테 수술비 이체해주라고 하셨어요. 갚는 건 여유 될 때 천천히 갚으라고요. 또 식당에서 직원들한테 막말하거나 술 먹고 진상 떠는 손님들에겐 엄청 단호하세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다 누군가에겐 소중한 식구인데 어딜 함부로 막말하는 거냐며 안 팔아도 되니 나가라는 거죠. 그런 손님들에겐 대쪽 같으시면서도 급식카드 쓰는 결식 아동들에겐 돈 한 푼 받지 않고 실컷 먹으라고 잘 챙겨주십니다. 배고프면 언제든지 또 오라고 하시고요. 저희 어머님 특히 아이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이 많으셔서 지역 보육원 정기 후원이나 결식아동 후원도 몇십 년 동안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가장 가까이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당연히 어머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무뚝뚝한 어머님이 유일하게 환하게 웃으실 때가 있어요. 바로 저희 딸을 보실 때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겐 호랑이 같은 분이지만 저희 딸에겐 한없이 다정하고 너그러운 할머니였죠. 저는 어머님이 유독 아이들이나 저희 딸을 애틋하게 바라보는 이유를 남편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겐 원래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이 10살, 여동생이 8살일 때 교통사고를 당해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하더군요. 아버님이 밖에서 여자 만나고 도박까지 하는 남봉꾼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사고가 난 날은 어머님이 또 여자 만나러 나간 아버님 잡으러 간다고 나갔다가 일어난 일이래요. 자다가 일어나서 엄마가 없으니 여동생이 엄마 찾는다고 밖으로 나갔다가 오토바이에 치여 숨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 일로 아버님과 갈라섰다고 합니다. 그 사고 이후 어머님은 자기 때문에 딸이 죽었다며 평생을 죄책감으로 사셨다는데 그래서인지 어린 아이들만 보면 죽은 딸이 생각나는지 그토록 애틋하게 보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참 기구하고 힘든 인생을 사셨구나 싶어 안쓰러웠습니다. 본인한테는 쓰는 돈은 거의 없지만 주변에는 참 잘 베푸시는 분이세요. 저희 친정엄마 생신 때는 몇백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선물하시거나 종종 저희 엄마 갖다 드리라며 홍삼이나 전복도 잘 보내주십니다. 그러니 저보고 누가 시어머니랑 같이 일해서 힘들겠다고 그러면 힘든 것보다 오히려 배울 것도 많고 인간적으로도 참 좋으신 분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거죠.
여자 혼자 몸으로 아이를 키우며 식당을 이렇게까지 키우신 거 보면 참 대단하시다 싶어요. 저희 남편은 보쌈집 1층에 별도로 딸려있는 카페를 운영합니다. 원래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카페 운영을 하는데 보쌈 이용 고객은 영수증만 있으면 커피를 반값에 제공하기 때문에 카페 손님이라고 해봤자 거의 보쌈집에서 간 손님이 대다수죠. 그렇다 보니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건 아닌데 그마저도 알바생한테 넘기고 본인은 툭하면 놀러 다닙니다. 저는 남편에게 직접 말은 못했지만 이혼하신 아버님의 한량기는 남편이 그대로 물려받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저는 어머님 식당에서 일을 하고 남편은 어머님 식당에 딸린 카페에서 일을 하는 거니 어떻게 보면 저희 부부 전부 어머니에게 의존하며 사는 거였습니다. 저는 어머님 식당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머님도 제 앞에선 별 말씀을 안 하셨는데 주방 이모님께는 우리 며느리가 참 성실하고 심성이 고와서 좋다고 칭찬하셨다더라고요. 저도 어머님이 잘 해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하려고 했고요. 저는 크게 바라는 게 없었어요. 지금처럼 어머님과 남편, 그리고 저희 딸까지 이렇게 오손도손 식당 잘 꾸려가며 앞으로도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원래도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가게에 잘 안 붙어 있었다는 건 알았지만 한동안 정말 코빼기도 안 보일 정도로 밖으로 도는 겁니다. 집에도 맨날 늦게 들어오고요. 제가 그 일로 속상해하니까 어머님은 남편에게 작작 좀 돌아다니라고 가게에 집중 좀 하라면서 별 바쁘지도 않은 가게에 알바생은 왜 쓰냐고 뭐라고 하셨는데 남편은 어쨌든 이 가게는 자기 거니까 자기가 알아서 할 거라고 큰 소리 탕탕 쳤대요. 보쌈집 손님 아니면 오는 손님도 없으면서요. 남편은 어머님의 눈총에도 신나게 밖으로 나다녔고 저는 네 맘대로 해라 생각하며 그냥 냅뒀어요. 어차피 결혼 10년 차 넘어가면서 애정보다는 의리나 책임감으로 산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리고 저도 일하느라 아이 보느라 정신 없어서 남편한테는 너 알아서 해라 라는 생각이 컸던 거죠. 근데 그렇게 내버려 둔 게 문제였을까요? 주방 이모님이 동네에서 남편과 어떤 여자가 다정하게 붙어서 지나가는 걸 봤다는 겁니다. 보통 사이 같지가 않더라면서요. 어머님은 화가 잔뜩 나셔서 남편을 불러다가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고 남편은 별 사이 아니고 그냥 친구라고 둘러댔습니다. 절대 그런 사이 아니라고 잡아떼면서요. 어머님은 남편에게 친구고 뭐고 한 번만 더 외간 여자랑 돌아다니다 걸리면 카페고 뭐고 싹 빼버릴 거고 부모 사이도 끝이니 그런 줄 알라고 하셨어요. 저한테도 사과하라고 하셨고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근데 그냥 친군데 신경 쓰이면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솔직히 그 말을 다 믿은 건 아니에요. 친구는 무슨 친구며 누가 친구랑 그러고 다니나요? 가정도 있는 사람이. 하지만 그냥 한 번은 봐주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길길이 날뛰며 친구라고 우겨대기도 했고 저도 딱히 다른 증거도 없었으니까요. 대신 어머님 말처럼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가만 안 있겠다고 바로 이혼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남편은 어머님과 제 눈치를 보며 조용히 카페 일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요.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저는 결혼 후 처음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마냥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딴 맘을 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들더라고요. 멍하게 있다가 뒤통수 맞지 말고 내 살 길이라도 따로 마련해야 되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한 번만 더 걸리면 이혼이라고 했지만 제가 식당 일 말고는 해본 것도 없고 이혼하면 저는 뭐 먹고 사나요? 아무리 어머님이 아들에게 불효령을 내린다 한들 결국 남편은 어머님 아들이고 팔은 안으로 굽지 밖으로는 굽지는 않잖아요. 이러다가 저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있었죠.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보다 내 생계에 대한 위협이 더 컸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그런 저의 불안을 아셨는지 그 일 이후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선아애비, 요즘도 늦게 오냐? 아니요, 요즘은 안 그래요. 집에도 꼬박꼬박 오고 선아랑도 많이 놀아주고요. 저한테도 잘하려고 해요. 그래. 근데 혹시 또 그런 일 있으면, 네, 너랑 선아는 내가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어머님은 그렇게만 말하시고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가타부타 길게도 말 안 하셨지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왠지 든든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조심하는 게 보였기에 이런 일은 또 없겠지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또다시 저에게 배신이라는 똥을 투척하더라고요. 남편 폰을 우연히 봤다가 그 여자랑 연락하는 걸 봤던 겁니다. 대화 내용을 올려보니 저번에 친구 어쩌고 했던 그 여자인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표면적으로만 대충 조심하는 척했지 사실은 그러든가 말든가 뒤에서는 여전히 잘만 만나고 다닌 거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다 얘기했고 분명 걸리면 이혼이라고 했는데 왜 이 여자를 계속 만나느냐 따졌죠. 그런데 전에는 미안하다고 반성하는 척했던 남편이 이번에는 알겠다고 그럼 이혼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외도를 저질러 놓고 도리어 이혼하자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선 하나 두고 이혼이란 말을 참 쉽게도 하네. 여자한테 미쳐서 선아는 보이지도 않아? 네가 먼저 이혼하자며. 네가 하고 싶어 하니까 내가 해주겠다는 건데. 참 뻔뻔하다. 바람 펴놓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와? 나 이거 어머님한테 다 말할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제 말을 비웃었습니다. 말해. 가만 보면 자기도 참 순진해. 뭐? 아무리 엄마가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다지만 결국 우리 엄마야. 당신 엄마 아니잖아. 나한테 뭐라고는 하시겠지만 결국 우리 엄마가 아들인 내 편 들지. 당신 편 들겠어? 막말로 나랑 헤어지면 남남하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결국 남편은 믿는 구석이 있으니 이렇게 뻔뻔하게 나왔던 겁니다. 헤어져 봤자 자기는 손해낼 게 없다 이거죠. 재산분할이라고 해도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어머님 거고 위자료라고 해도 몇 천만 원 주면 끝이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너무 기막힌데 한편으론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분명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저만 불리할 뿐이더라고요. 여차저차 재산분할을 조금 받는다 쳐도 남편한테는 별 타격도 없겠죠. 저는 너무 분통이 터지고 억울했습니다. 남편은 도리어 이혼하기 싫으면 그냥 참고 살라고 했고요. 저는 제 처지가 참 불쌍하더라고요.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는데 따질 수도 없는 제 꼴이요. 그렇게 벙어리 냉가슴으로 꾸역꾸역 속만 썩히고 있었습니다. 외도 증거를 다시 잡아서 어떻게든 이혼하고 선아 키우면서 살까라는 생각 반, 그냥 덮어두고 참고 살까라는 생각이 반이었어요. 남일이면 쉽게 이혼하라고 하죠. 하지만 그게 제 일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육비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당장 선아 앞으로 들어가는 돈도 꽤 됐거든요. 이혼 후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온다 쳐도 아이를 지금처럼 여유롭게 키울 수도 없고 제가 먹고 살 길도 막막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고민도 걱정도 없이 여자 만나며 희희낙낙했습니다. 반면 잘못한 것 하나 없는 저는 속이 썩을 대로 썩어가고 있었죠. 불면증에 우울증까지 와서 새벽이 되면 소주를 한 병 다 비우고 잘 때도 많았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그때 저희 어머님은 눈치를 채신 것 같더라고요.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어머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너 무슨 일 있냐? 아, 어머님 아니에요. 아니긴 요새 보면 말라가지고 얼굴도 시커매지는 것 같고 어디 아파? 아니요. 그냥 잠을 잘 못 자서. 왜? 저는 어머님께 말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결국 어머님은 아들인 남편의 편을 들 테니까요. 제가 우물쭈물하자 어머님은 다시 한번 물으시더군요. 왜 잠을 못 자?
혹시 선아애비 또 그러고 다니냐? 어머님의 말이 끝나고 저는 갑자기 속에서 뭔가 울컥하고 치솟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죠. 울 생각은 아니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고 어머님은 그런 저를 가만히 지켜보시더라고요. 저는 한바탕 울고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 계속 만났더라고요. 안 입고 오면 이혼하라고 하면서요. 어머님은 제 말에 한숨을 내시더라고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너는 걱정 마라. 그리고 너무 속 썩히지 마. 병된다. 어머님은 그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탈의실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데 왠지 마음이 외로웠습니다. 아들이 바람 폈다는데도 별 말씀 안 하시는 어머님을 보며 그래, 결국 어머님도 아들 편이지 싶어서 더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우울한 기분으로 일을 했습니다. 사실 마음이 너무 울적해서 일이고 뭐고 손에 잡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한바탕 점심 손님이 끝나고 브레이크 타임일 때였어요. 저희 식당에서 홀서빙하는 직원이 저한테 와서 급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카페 사장님 있잖아요. 어, 어떤 여자랑 카페 앉아서 손잡고 커피 마시는데요? 나 방금 쓰레기 버리러 내려갔다가 봤잖아요. 저는 그 소리를 듣는데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게 그 여자를 가게까지 불렀나 싶더라고요. 제가 참고 참으니 호구로 보였나 봅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 결국 앞치마를 내팽개치고 1층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가게에 들어서니 정말로 다른 손님이 있던지 말던지 정말 버젓이 그 여자랑 창가 자리에서 손잡고 연병을 떨고 있더군요. 야, 김송은!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과 그 여자, 알바생과 카페의 몇 없는 손님들까지 저를 다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슬쩍 눈치를 보며 손을 빼더라고요. 너 진짜 미쳤냐? 어떻게 이 여자를 가게까지 불러? 저는 그 여자에게도 말했습니다. 야, 너 뭐 하는 애야? 이 남자 가정 있는 남잔지 몰라? 그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개무시하더라고요. 남편도 한숨을 쉬며 한다는 소리가 남의 영업장에서 뭐 하는 거야? 손님도 계신데. 손님 걱정하는 인간이 가게에 내연녀를 불러? 소리 좀 줄여. 동네방네 소문 낼 일 있어? 네가 잘못한 건데 소문 나든지 말든지. 아, 진짜 억척스럽다. 이러니까 내가 질리지. 뭐야? 여자가 좀 고분고분하고 여성스러운 맛도 없고 그저 억척스럽고 몸에서는 고기 냄새만 풍기고. 남편의 말에 옆에 있는 여자도 푹 하고 비웃더군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대놓고 저를 무시하고 조롱하는데 이 남자가 내가 10년이나 같이 산 그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우리 가족 다 잘 살아보자고 하루 종일 식당에서 개고생하는 나한테 뭐라고? 생색은? 아, 그렇게 힘들면 그만두면 되겠네. 어차피 나랑 갈라서면 여기도 끝 아니야. 엄마가 이혼한 며느리를 계속 쓰진 않을 거고. 저는 눈이 뒤집힐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남편과 그 내연녀에게 한 바가지 물이 제대로 퍼부어진 거였어요. 물을 제대로 쳐맞은 남편과 내연녀는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엔 저희 어머님이 엄청 노여운 얼굴로 물이 뚝뚝 흐르는 들통 냄비를 들고 서 계시더라고요. 뭐가 어쩌고 어째? 남편은 막 물을 털며 어머님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엄마 뭐 하는 짓이야? 그런데 어머님은 갑자기 남편한테 다가가더니 남편 싸대기를 제대로 갈기셨어요. 물에 젖어서인지 뺨을 갈기는 소리가 카페에 다 울려 퍼질 정도였습니다. 뺨 맞은 남편은 어안이 벙벙해서 어머님을 보더라고요. 야, 이놈아, 내가 너 이따위로 살라고 가르쳤냐? 고생하는 마누라 배신 때린 것도 모자라서 바람피는 형까지 영업장에 데리고 와? 네가 사람이야?
저는 10년 동안 어머님과 일을 했지만 저렇게 파들파들 떠시면서 분노하시는 건 처음 봤어요. 그전에는 화낼 일이 있어도 무섭게 호통치는 느낌이셨는데 그날 어머님은 아들에 대한 실망과 절망으로 무너져 내린 듯 온몸을 부들부들 떠셨어요. 너 저번에 이 여자 그냥 친구라며. 다시는 이런 일 없다며. 내가 아들이니까 한 번은 눈 감아줬는데 이제는 대놓고 바람질이야? 그것도 선아이미 앞에서? 너 니네 동생 어떻게 죽었는지 까먹었냐? 애비라는 작자가 바람피고 돌아다니는 거 엄마가 잡으러 갔다가 그 변을 당한 거 아니야. 그걸 다 아는 놈이 엄마가 얼마나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는지 아는 놈이 지 애비처럼 바람을 펴? 어머님의 서슬퍼런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정말 남편이고 그 여자고 씹어먹을 듯이 노려보셨고 그 내연녀도 눈알만 굴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 여자를 쳐다보더라고요. 그쪽은 뭐 잘했다고 그렇게 서 있어? 가정 있는 남자 꼬여내서 이러고 다니는 거 그쪽 부모님은 아시나? 여자는 움찔하더라고요. 당장 나가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짓 하다 걸리면 그땐 물벼락으로 안 끝나. 그 여자는 급하게 가방을 챙겨 도망갔습니다. 남편은 그저 바닥만 보고 있고요. 이 가게 내일부터 영업하지 마라.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내가 뭐라고 했어? 너 이딴 짓 하다 한 번만 더 걸리면 그땐 부모 사이 끝이라고 했지? 아, 엄마 아무리 그래도 너 살면서 내가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 봤어? 남편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이 가게 문 닫을 거다. 그리고 우리 보쌈집 선아이미한테 줄 거고. 그 말에 남편도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엄마, 그건 아니지. 내 거 내가 준다는데 네가 뭔데? 내가 아들이잖아. 아들이라는 놈이 엄마 가슴에 이렇게 대못을 박아? 너 엄마가 니네 아빠 그러고 다니는 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면서도 이래? 송이 죽고 내가 죽지 못해 사는 거 봤으면서 이래? 엄마의 고통이고 상처고 뭐고 네가 먼저 외면한 이상 나도 너 더 이상 내 아들 아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개짓질하는 거, 마누라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거 그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지. 어떻게 니네 아빠랑 똑같은 짓을 하고 다녀? 어머님의 호통에 남편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엄마. 그냥 한순간 실수였어. 선아엠이 정말 좋은 여잔 거 아는데 따분했어. 선아하고 가게 일만 신경 쓴다고 나한테는 신경도 안 써주고 외로웠어. 그래서 그랬어.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선아애미는 가게 일에 애까지 본다고 아등바등 사는데 너는 시간이 쳐남아 돌아서 외로우니 신경 안 써주니 그딴 소리를 하냐? 그럼 시간 남아도는 네가 선아애미 신경을 쓰지 그랬냐? 아이 엄마 그런 말이 아니라 됐다. 그리고 나한테 사과하지 말고 선아애미한테나 똑바로 사과해. 네가 사람이면 네가 잘못한 일에 사과는 제대로 하란 말이야. 엄마가 너 막대 먹게는 안 가르쳤다. 그리고 앞으로의 처분은 선아애미가 할 거니까 너는 찍소리 말고 있어. 어머님은 그렇게 일갈하더니 카페를 떠나셨어요. 남편은 무릎을 꿇은 채로 펑펑 울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내버려 둔 채 저도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가게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멍하게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어머님이 해주신 말은 너무 감사했어요. 아들 말고 며느리인 제 편을 들어주신 거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론 어머님이 아들에게 느낀 배신감과 분노가 저 못지않게 정말 크신 게 느껴져서 더욱 슬펐습니다. 어머님이 평생을 딸 먼저 보낸 죄책감으로 살아오셨는데 그걸 누구보다 잘하는 아들이라는 작자가 자기 아빠랑 똑같은 짓을 할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나름 평범하고 행복하다 생각했던 저희 가정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어서 착잡한 기분에 한참을 벤치에 앉아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감 시간이 지나서야 저는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카페는 문이 닫혀 있었고 식당도 불이 꺼져 있었어요. 저는 터벅터벅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다 퇴근을 했는데 어머님만 덩그러니 홀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불도 제대로 켜지 않고요. 어머님 안 들어가셨어요?
왔냐? 저는 조용히 어머님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저 기다리셨어요? 그냥 집으로 갈 수도 있는데 뭐하러 기다리세요? 꼴 보기 싫은 남편 놈 있는데 네가 집으로 가고 싶겠냐? 그리고 가방도 여기 있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 손을 가만히 잡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태까지 살면서 어머님이 제 손을 잡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미안하다. 아들을 잘못 키워서 내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제대로 못 가르쳤다. 어머님은 갈라진 목소리로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어요. 어머님 잘못도 아닌데 어머님은 하실 만큼 하신 건데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는 어머님을 보자 저는 왈칵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또 울었어요. 눈물을 한바탕 쏟고 나니 어머님이 말하시더라고요. 나 이제 가게 일에서 손 떼려고 한다. 네? 이 일 때문은 아니고 원래도 생각했어. 고향에 우리 송이 산소 있는 거 알지? 나 이제 여기 일 손 떼고 거기서 살려고. 어머님은 슬픈 눈으로 컴컴한 창밖을 보며 말하시더라고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님은 조금씩 준비를 하며 산소 근처에 작은 집도 마련하셨다더라고요. 어머님, 거기서 어떻게 혼자 사세요? 왜 못 살아? 오히려 혼자 살면 더 잘 살지. 어머님은 그러면서 희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시는 소리가 송이 옆에 가려고. 우리 송이가 아직도 엄마를 찾는 것 같아. 너무 어릴 때 죽어서 엄마 품이 그리울 텐데 내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다. 어머님은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찡했습니다. 어머님은 투박한 손으로 눈물을 훔치시더니 저에게 말하시더라고요. 낮에 내가 한 말 다 진심이다. 이 가게 너 물려줄 거야. 어머님, 저 선아 아빠랑 헤어질 수도 있어요. 저 더 이상 어머님 며느리 아닐 수도 있다고요. 아니다. 너는 평생 내 며느리야. 선아 아빠랑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져라. 네가 그러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 벙어리 냉가슴으로 속 썩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안 그러면 속병 든다. 근데 선아애비랑 상관없이 너는 내 며느리고 이 가게는 무조건 너 줄 거다. 내가 너한테 말했지. 너랑 선아는 내가 꼭 책임진다고. 이 가게 네가 맡아서 하면서 선아 잘 키워. 그렇게 하면 된다. 저는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당연히 아들 편을 드셔도 어쩔 수 없는 건데 며느리인 저를 어찌 보면 남인 저인데도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는 모습에 정말 하염없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 옆으로 가 어머님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 오랜 대화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와 어머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남편. 얼굴 보기도 싫었는데 남편이 무릎을 꿇으며 자기가 미친놈이라고 상처 줘서 정말 잘못했다고 울더라고요. 미안해. 아까 낮에 엄마 말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아빠가 그렇게 여자 만나고 다니고 엄마 속썩여서 엄마가 죽으려고 했던 거 어린 나이에도 기억나. 게다가 그 일로 송이까지 죽고. 나한테도 정말 큰 상처인데 내가 미친놈이야. 아빠랑 똑같은 짓이나 하고.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헤아리지도 못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혼해 달라면 해줄게.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게. 근데 정말 잘못했다. 남편은 정말 괴로운 얼굴로 흐느꼈습니다. 노는 거 좋아하고 마냥 철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남편은 진심으로 잘못을 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그래, 당신 나한테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어머님 생각해서도 그러면 안 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외롭다는 거, 당신이 나 신경 안 써줬다는 거 다 핑계야. 내가 그저 미친놈이었어.
저는 훌쩍이는 남편을 이렇게 앉혔습니다. 사과 받을게. 근데 당신이랑 이혼을 할지 말지는 내가 좀 더 생각할 거야. 당신 마음 풀리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 그날 저는 복잡한 심경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참 기나긴 하루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정말 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싹 끊고 카페 일에 매진했어요. 또 며칠 저러다 말겠지 했지만 남편은 정말 사람이 달라진 듯 정신 차린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결국 어머님과 달라진 남편을 보며 이혼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크게 깨닫고 노력을 하니 한 번 더 믿어주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은 정말 가게에 대한 권리와 명의를 저에게 넘기시고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저희 가족이 함께 내려가서 짐 정리도 도와드리고 며칠 있다가 왔는데 오히려 어머님은 정말 평온해 보이셨어요. 가게에 있으실 땐 늘 굳어있고 경직된 모습이셨는데 고향으로 내려가니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바로 근처의 아가씨 산소에 가서 봉분을 한참이나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엄마 왔으니까 같이 있자. 늦게 와서 미안하다. 저와 남편은 어머님의 모습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님은 마치 진짜 딸을 만지듯 그 봉분을 한참이나 어루만지시더라고요. 그 후로 저희도 주말에 한 번씩 어머님을 보러 갑니다. 어머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산소를 찾아가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풀도 다듬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은 도시 생활보다 이런 시골 생활이 잘 맞다며 요즘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저도 편안해진 어머님을 보니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남편도 이제는 헛짓 안 하고 카페 일에 식당 일까지 함께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어머님이 평생 가지고 사셨던 멍울 같은 죄책감, 이제라도 편안하게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인 저에게 마치 친정엄마처럼 넓고 든든하게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참 감사드렸어요. 앞으로 저도 더욱 잘하고 살겠습니다. 저희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이제서야 삶의 여유를 느끼며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을 때만 해도 이 아이가 언제 커서 말을 하고 걷고 학교를 다닐까 싶었는데 벌써 큰딸과 둘째 아들 둘 다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만큼 세월이 빠르다는 거겠죠. 살면서 사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마는 저는 남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과거와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사실 한동안 정신과 약도 먹고 상담도 오래 다녔습니다. 저에게 고상하게 잘 살았을 것 같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종종 듣긴 하지만 아니요. 아마 저만큼 놀라운 일을 겪은 사람도 그다지 없을 겁니다. 무슨 일이기에 제 인생을 한동안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신우가 한 명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신우 때문에 참 힘들었죠. 시어머니 시집살이보다 신우 시집살이가 더 힘들다더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신우는 정말 보통인 여자가 아니었어요. 살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 회사에 입사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선배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사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와 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다 보니 다른 남자를 소개받을 마음이 그다지 없었습니다. 남자는 못 믿을 존재라며 혼자 살아야겠다 결심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저에게 선배가 본인 남편의 친구인데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꼭 소개를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선배의 방 강요에 가까운 소개에 나가서 차나 한 잔 마시고 오자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난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인상이 참 선했습니다. 그리고 말투도 조용조용하며 배려를 잘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 남자를 보며 호감을 느꼈고 그건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여느 연인들처럼 알콩달콩하게 지냈고 결혼 이야기도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제가 먼저 남친 부모님을 뵙기로 했죠. 남친 부모님 댁에 들어섰는데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모두 환한 얼굴로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여동생만 저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눈길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어서 와요.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연주라고 해요. 어머, 언제 봤다고 어머님, 아버님이래. 넉살도 좋아. 제 말에 신우는 바로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좀 당황했죠. 그럼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하지 아저씨, 아줌마라고 하나요? 신우는 첫인상부터 저에게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제가 해산물을 좋아하거든요. 어머님이 아구찜이랑 새우구이를 해주셨더라고요. 우와, 저 해산물 너무 좋아하는데 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신우는 입을 댔습니다. 아, 나 비린 거 싫은데 다른 거 없어? 내 입은 입도 아니야? 오빠의 아내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첫 인사를 왔는데도 신우는 투정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적지도 않았는데요. 그렇게 집에 돌아오며 저를 데려다주는 남친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여동생은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봐. 그러자 남친이 얘기하더라고요. 집에 막내라고 부모님이 워낙 곱게 키워서 버릇이 좀 없어. 본인은 입 바른 소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종종 뭐라고 하긴 하는데 전혀 안 고쳐지네. 아까 그렇게 말해서 나 좀 그렇더라고. 저는 그 정도로 말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친의 동생인데 계속 안 좋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뒤에 신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불쾌한 얘기를 하더군요. 언니, 우리 오빠는 언니 만나기 전에 여자친구 한 명 만났거든요. 그것도 6개월 사귀고 헤어졌어요. 근데 언니는 몇 명이나 만나봤어요? 요즘 여자들 과거 더러운 여자 많잖아요. 내 친구 중에는 중절 수술한 애도 있고 노래방 알바한 애도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 다 순진한 남자 꼬셔서 시집갔어요. 그런 애들도 있는데 언니는 설마 그런 쪽은 아니죠? 하는 거예요. 어찌나 기가 차고 벙찌던지 그리고 화가 나더라고요. 저를 어떻게 보고 생각했길래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거리는지 저는 크게 한숨을 한번 쉬고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 친구 중에는 중절 수술한 애도 없고 노래방 알바한 애들도 없는데 미연 씨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많나 봐요. 보통 친구들은 결이 같다는데 그런 친구들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요. 하고 일부러 비꼬듯이 저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뭐라고요? 아니, 걔네들하고 친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옛날에 알았던 애들이지. 그리고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럼 저는 뭘로 보고 그렇게 말하신 건데요? 하고 제가 되묻자 허참 하며 됐어요 하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심장이 벌렁벌렁하며 화가 어찌나 나던지 남친에게 전화해서 와다다 말했죠. 남친도 제 얘기를 듣고는 눈물 쏙 빠지게 혼내겠다며 저를 달랬고요. 그 뒤로 신우는 상종을 하지 말자 신우랑 결혼하는 거 아니다라며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와중에도 신우는 입을 댔죠. 드레스가 별로다. 여기 예식장은 새언니네 집에 더 가까운 거 아니냐. 그럼 되는 거냐. 예단은 뭘 얼마나 해오는 거냐. 나는 뭘 해주냐 등등 뭘 하나 할 때마다 입을 대더라고요.
그게 저도 점점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보통 첫인상이 안 좋아도 지내다 보면 좋아지는 사람도 있는데 신우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인상 그대로 한결같이 똑같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 후 별탈 없이 잘 지내오며 생활했습니다. 아이들을 2년 터울로 낳고 키우며 살림도 하느라 많이 바빴죠. 그렇게 아이들이 6살, 8살이 되었을 때 남편은 사는 곳에서 3시간이 떨어진 곳으로 정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말이 정근이지 사실은 좌천이나 다름없었어요. 남편이 윗사람한테 미움을 좀 받았었거든요.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가야 되나 싶었는데 남편은 그곳이 외지기도 하고 아이 키우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며 본인 혼자 가서 생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2, 3년만 있으면 다시 본사로 올라올 수 있다며 그때까지만 주말 부부로 지내자고 했습니다. 저도 알겠다고 했고요.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남편도 혼자 살며 일한다고 고생일 텐데 나도 여기서 아이들 잘 키우며 생활하자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사정을 들은 신우는 본인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오빠가 왜 그런 시골로 가야 되느냐. 언니 혼자 편하겠다. 오빠 없다고 나다니지 말라는 소리까지 하는데 기가 찼습니다. 신우는 그때까지 결혼 생각이 없다며 시부모님 댁에 같이 살았는데 어머님보다 더 난리더군요. 하지만 신우는 늘 저에게 쌍심지를 켜고 흉볼 거 없는지 뭐라 할 거 없는지 찾는 사람이었기에 저도 그쯤 되니 그냥 무시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내려가고 저희는 주말 부부로 생활을 했습니다. 평일에는 저는 아이들 돌보고 남편은 직장 생활을 했고 금요일 저녁에는 남편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같이 생활하다 일요일 오후에는 남편이 다시 근무지로 내려가는 생활을 반복했죠. 그래서 남편이 올라왔다 다시 갈 때면 저는 반찬을 바리바리 싸주곤 했어요. 혼자서 식사하는데 반찬도 없으면 라면으로 대충 때울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남편 하는 말이 괜찮아. 미연이가 와서 반찬 잔뜩 주고 갔어. 미연이는 제 신우의 이름입니다. 아가씨가? 아가씨가 거기까지 가셨다고? 요즘 종종 내려오더라고. 어머니가 반찬 챙겨주셨다고 들고 올 때도 있고. 저는 신우가 그런 일을 엄청 귀찮다 생각하고 절대 거기까지 내려갈 일은 없다고 생각했기에 눈이 동그래져서 남편과 얘기를 했죠. 웬일이야. 아가씨가 안말 않고 그렇게 당신한테 갔다고? 오면 내가 용돈 조금 지어주기는 하지. 지도 바람 쐴 겸 왔다고 하고. 그니까 이번에는 반찬 안 가져가도 될 것 같아. 저는 신우에게 의외의 모습이 있구나 싶어 좀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론 고맙기도 했습니다. 저도 남편 사는 곳이나 생활이 어떤지 보고 싶을 때가 있었지만 아이들 데리고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기에 선뜻 갈 수가 없었는데 신우라도 내려가서 남편을 좀 챙겨봐 준다니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신우가 늦게나마 철이 들었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건 철이 든 게 아니었습니다. 미친 짓을 계획한 거였죠. 그렇게 주말부부로 지낸 지 6개월 정도 되었을까요? 그전에는 매주 오던 남편이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오더니 이제는 한 달이 넘도록 집에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한 달씩이나 집에 안 오니 저도 서운한 마음이 커졌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요즘 분위기가 안 좋아서 주말에도 일부러 일하러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윗사람들 눈에라도 더 띄어야 된다면서요. 저는 남편의 회사 생활을 세세히는 모르니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그 주는 또 집에 올라와 주말을 보내고 내려가더군요.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나고 저희 친정에서 귀한 송이버섯이 들어왔다고 저희 남편 갖다 주고 좀 먹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따로 사는 사위 안쓰럽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남편에게 연락해 이번 주에 올라올 거냐니 이번 주는 너무 바빠서 못 올라온답니다.
저는 그냥 택배 보내면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할 것 같아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데 친정엄마는 당신이 아이들을 봐주실 테니 하루 내려가서 남편 밥도 좀 해주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제까지 남편 집에는 두어 번 가본 게 다였고 그것도 한 번은 집 계약하고 한 번은 그 뒤로 이사하고 한 번이라 남편 사는 집을 안 가본 게 오래니 저도 잘 되었다 싶었죠. 그렇게 주말 새벽 저는 기차를 타고 남편이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깜짝 놀래켜주고 싶어서 남편에게는 간다는 말도 안 하고 반찬이며 엄마가 주신 송이버섯이며 바리바리 싸서는 내려갔죠. 남편은 주말에도 출근한다고 했으니 저는 먼저 가서 청소랑 빨래도 좀 해놓고 장도 좀 봐서 찌개랑 국도 좀 끓여놓고 와야지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남편 집에 갔는데 남편은 출근을 했는지 역시나 없더라고요. 그렇게 집을 둘러보는데 생각보다는 깔끔하게 해놓고 지내길래 집에서는 그렇게 잘 치우지 않았는데 혼자 살더니 철들었네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수건 빨래를 해야지 하고 세탁기를 여는데 저는 거기서 못 볼 걸 본 것처럼 화들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빨간 여자 속옷이 있었거든요. 위아래 세트로 들어있는데 이게 여기 왜 있나 싶어서 그 자리에 10초는 멍하게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 혼자 사는 집에 웬 여자 속옷이 있나 심지어 세탁기에 들어있다라니 생각이 들자 저는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해지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남편은 그럴 리가 없다 싶었는데 손이 달달 떨려오고 머리가 어질했습니다. 저는 그 뒤로 퍼뜩 정신을 차리고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왠지 속옷 하나만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역시나 서랍장 한 칸에 여자 옷과 속옷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멍했죠. 그러다 급하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저는 신발장이며 다른 서랍장이며 미친 듯이 문을 열어 찾았습니다. 신발장에도 여자 신발이 2켤레 있었고 화장실에도 여자 칫솔이며 폼클렌징이며 심지어 생리대까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고 충격에 비틀비틀 나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다 침대에서 뭔 짓을 했나 싶어 너무 더럽게 느껴져서 얼른 일어났죠. 제 눈으로 보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나 싶고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인가 싶어 제 볼까지 꼬집어 보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철컥하고 열쇠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짧은 와중에도 혹시 여자랑 같이 들어오나 싶어 문 쪽으로 황급히 나가는데 남편이 혼자 들어오더니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잠시 당황한 얼굴로 집 여기저기를 둘러보더군요. 본인이 생각해도 여자 물건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제가 왔으니 놀랬겠죠. 하지만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애써 지우고는 저에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여보, 여긴 어쩐 일이야? 애들은 어떻게 하고 내려왔어? 하며 억지로 반가운 척을 하는데 어이가 없고 기가 찬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아, 이거 갖다 주러 여기까지 온 거야? 아이고, 힘든데 뭘. 내가 다음 주쯤에 올라가려 했는데. 그러는데 저는 남편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뺨을 맞고는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죠. 여보, 왜 이래? 뭐? 왜 이래? 내가 지금 왜 이러는지 몰라? 그녀는 어딨어? 당신하고 같이 사는 그녀는 어디 있냐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놀란 얼굴에서 갑자기 아 하더니 말하더라고요. 아, 당신 여기 미연이 물건 때문에 그러는구나.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아, 그래. 당신이 오해할 만하지. 놀랬지, 여보. 여기 있는 거 다 미연이 거야. 난 또 왜 그러나 했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 신우가 한번 내려오면 하루 이틀 지내다 가는데 본인 물건을 놔두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자주 오는데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제가 오해할 만도 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제서야 저는 정신이 차려지면서 남편 뺨을 때린 것과 전후 사정을 듣지도 않고 화를 낸 게 미안하더라고요. 남편은 뺨이 벌겋게 된 채로 저에게 상황 설명을 했고 저는 너무 미안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럴 수 있다며 본인이었어도 오해할 만했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더군요. 저는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진짜 잠시 동안의 시간이었지만 남편이 진짜 바람이 났으면 어쩌지, 나와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별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그렇게 울다가 남편의 뺨을 보고 미안해서 또 울고 남편은 저를 한참이나 달래주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그날 둘이서 외식도 하고 집에 돌아와 맥주를 마시며 영화도 한 편 봤죠. 저는 그 다음날 집에 돌아가면서도 남편에게 미안하다 사과했습니다. 남편은 사람 좋게 웃으며 괜찮다고 다음 주에는 꼭 집에 올라가겠다 하면서요. 저는 그게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그 뒤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제 옷에 국을 쏟았고 저는 시어머니한테 티를 한 장 빌렸어요. 그렇게 옷을 갈아입는데 신우가 갑자기 방에 들어오더라고요. 화들짝 놀랬는데 신우는 나 서랍에서 이것만 좀 가져갈게요 하는 겁니다. 제가 옷 들고 들어가는 거 뻔히 봤으면서 뭐하러 따라 들어오나 싶었는데 신우가 하는 말이 언니 속옷 빨간색이네요? 허, 세상에 뭘 이런 걸 입어요? 이러는 겁니다. 저는 저번에 남편 네 집 세탁기에서 신우 빨간색 속옷을 봤던 터라 좀 황당했죠. 다른 걸 다 세탁해서 이것만 남아있어서요. 그 속옷은 저희 여동생이 전에 사다 준 거였습니다. 새로 오픈한 백화점에서 샀는데 빨간색 속옷이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고 해서 샀다며 저한테 선물해 준 거였죠. 그러다 오늘 세탁기를 돌리며 속옷도 다 세탁해버렸더니 빨간 속옷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었고요. 어차피 겉에 어두운 색 맨투맨 티를 입을 거라 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또 시비를 걸더군요. 아니 무슨 술집 작부도 아니고 그런 색을 입어요? 허, 세상에 나는 빨간색 속옷 같은 거 술집 여자 아니고 입는 거 처음 봤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기가 차서 물었죠. 아는 술집 여자가 있나 봐요. 술집 여자가 빨간 속옷 입는 걸 본 것처럼 얘기하네요. 그리고 내가 빨간색을 입던 노란색을 입던 아가씨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씩씩거리며 내가 아는 술집 여자가 어딨어요? 지금 말 다 했어요? 하더군요. 저는 됐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그럼 남편네 세탁기에 빨간 속옷은 누구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아가씨는 빨간색 속옷 같은 건 안 입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신우는 환한 얼굴로 대답하더군요. 그런 거는 얼굴 팔고 몸 팔고 하는 애들이나 입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색을 왜 입어요? 천박하게. 그렇게 말하더니 씩씩거리며 자기 방으로 가버리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그때 남편 집에서 본 것들은 뭐지? 아가씨 거가 아닌가 싶었어요. 남편이 그 집에 있는 여자 물건들은 다 아가씨 거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또다시 심장이 쿵쿵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크게 한숨을 여러 번 쉬고 나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게 혹시나 신우 물건이 아니라면 남편이 진짜 바람을 피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럼 그걸 확실히 확인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했지만 그날 시댁에서 제가 뭘 했는지 사실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같이 다과를 먹으며 시어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넋나간 사람처럼 고개만 끄덕끄덕 했죠. 머릿속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려는데 신발장에서 신우 신발이 눈에 띄더라고요. 저는 남편 집 신발장에서 본 그 신발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나가려다 말고 배웅하시는 시어머니께 얘기했죠. 신우는 아까 저랑 다툰 이후로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아가씨 발이 참 작으신 것 같아요. 사이즈가 얼마예요? 얘가 덩치는 있어도 발이 작지. 220밖에 안 되잖아. 아, 되게 작네요. 현우 애비도 키에 비해 발이 작잖아. 우리 집안이 다 발이 작은 편이야. 그러시더군요. 저는 네 하고 인사를 드린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본 여자 신발 사이즈를 물론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작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직접 다시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친정엄마께 아이들 하원을 부탁하고 바로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근무하는 시간이어서 당연히 집에 없었고 저는 바로 신발장을 열어 그 신발을 꺼내보았습니다. 신발은 사이즈가 240이었는데 아가씨에 비하면 큰 신발이었죠. 그리고 옷장 서랍도 열었습니다. 전에는 정신이 없어서 여자 물건인 줄만 알고 난리를 치고 아가씨 거라고 해서 다시 볼 생각도 안 했는데 찬찬히 보니 아가씨 스타일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속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가씨는 덩치가 좀 있는 편이어서 정확한 사이즈는 몰라도 대략은 아는데 그 집에 있는 건 아가씨에 비해서는 작은 사이즈의 속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색상 또한 빨간색과 진한 핑크색, 호피무늬 이런 게 많더라고요. 아가씨가 천박하다고 말했던 그 색말이에요. 저는 그날은 머리가 어질어질하지도 손이 벌벌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분노로 화가 끓었고 저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신발과 속옷, 그 외의 여자 물건들을 다 사진 찍었습니다. 혹시나 증거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렇게 어디 한번 와봐라 부들부들 하고 있는데 문이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왔구나 싶어 시계를 보는데 남편이 퇴근할 시간은 아닌데 왔네 싶어 현관을 쳐다보니 남편이 아닌 어떤 여자가 들어오더군요. 그렇게 들어오다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서 다시 나가려는 걸 다급하게 달려가 냅다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 여자는 비명을 질렀고 저는 도대체 어떤 년이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여자는 저한테 머리채를 잡힌 채로 어쩌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오듯이 들어왔고요. 저는 그 여자를 바닥에 내팽개치듯 당겨 쓰러뜨렸습니다. 그 여자는 바닥에 쓰러졌고 저를 보고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너 누구야? 누군데 내 남편 집을 제 집 들어오듯 들어와. 여기 있는 물건들 다 네 거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눈알만 좌우로 굴리는데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똑바로 말 안 해? 그러자 그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저는 미연이 친구예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은 뜬금없었습니다. 거기서 왜 신우 이름이 나오나 싶어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누구? 미연이요. 철현이 오빠 동생 미연이 친구예요. 그러는데 이게 뭔 소리인가 싶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뜬금없이 신우의 친구가 왜 내 남편 사는 집을 제 집 들어오듯 들어오는 거며 이 물건들은 뭔가 싶더군요. 네가 신우 친구인데 왜 여기로 들어오는데? 너 여기 살아? 라고 하니 그 여자는 겁에 질려 얘기를 해주었는데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 상간녀의 이름은 김세나인데 신우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답니다. 신우가 고등학교 때 좀 놀았다는 건 남편하고 얘기하다 들은 적이 있었죠. 그나마 요즘은 철이 좀 든 거라고 예전에는 나쁜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못된 짓도 많이 하고 그랬다고요. 어쨌든 그렇게 신우와는 친구인데 신우는 그나마 정신 차리고 전문대라도 들어간 거고 이 친구는 상황도 형편도 그러지 못해서 술집에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친하게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시댁에 이 세나라는 친구가 찾아왔다가 저희 남편을 보고 좋아했는데 신우는 그건 안 된다고 했다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술집 다니는 자기를 새언니로 받아들일 순 없다고요. 그래서 사이가 좀 소원해졌다가 오빠가 결혼을 하고 나서 한참 뒤 연락이 왔답니다. 아직도 자기 오빠 좋아하냐고. 그래서 그렇다 했더니 그럼 오빠 만나러 가자고 하면서 자기를 여기로 데리고 왔더래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신우가 적극적으로 둘이 잘해보라는 쪽으로 밀어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신우 하는 말이 지금 새언니가 너무 싫다고 차라리 술집 다녔지만 네가 낫다고 하더랍니다. 그렇게 신우와 같이 남편 집에 자주 들락거리다가 남편하고 눈이 맞았고 본인은 이쪽으로 아예 이사를 와서 지낸다고 하더군요. 술집은 그만두고 속눈썹 연장하는 걸 배우면서 지낸다고 했고요. 그 말을 듣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아무리 제가 싫다 한들 아이들까지 낳고 산 세월이 얼마며 오빠 와이프로 산 세월이 얼마인데 제가 싫다고 다른 여자를 그것도 자기 친구를 소개해주고 여기다 앉혀놓은 걸까요? 너무 현실성이 없는 얘기에 이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다시 철컥하며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저와 그 여자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제 팔을 잡는데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물이 묻은 손으로 저를 만져도 이 정도는 아니겠다 싶은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죠. 남편은 자기가 직접 설명하겠다 어쩐다 하는데 저는 더 들을 말도 없다고 이 여자한테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미 핸드폰 녹음을 했고 저는 남편 변명을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더 들을 필요 없어. 이 여자한테 다 들었거든. 그래, 이 여자가 좋으면 그렇게 해. 이 여자랑 살아. 그 말만 남기고 저는 나가려는데 다급하게 남편이 저를 붙잡더군요. 여보, 아니야. 나 저 여자 필요 없어.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내가 애들 아빠고 당신 남편인데 무슨 소리야. 하면서 멍멍 개소리를 열심히 하는데 너무 기가 차니까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기요, 한철현 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꺼져. 당신하고 나는 끝이야. 그렇게 남편을 뿌리치고 나오는데 남편은 신발도 못 신고 또 따라 나오더라고요. 저는 큰 소리로 어디 한번 동네방네 떠들어 줄까 얘기했더니 남편은 그건 부끄러운지 저를 잡은 팔을 놓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남편이 올라왔어요. 평일인데도 올라온 거 보면 급하긴 했나 보다 싶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떠났죠. 저는 옷을 갈아입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은 어딜 가자는 거냐며 놀란 눈으로 말하는데 아마 제가 이혼 서류라도 작성하러 가자고 하나 싶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댁으로 바로 가자고 했고 남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차에 올라탔죠. 그렇게 시댁에 갔더니 어머님 아버님은 평일에 웬일이냐며 깜짝 놀라시고 신우까지 덩달아 놀란 눈으로 나오는데 뭔가 아차 싶은 얼굴이긴 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가서 시부모님께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상대로 못 믿으시더라고요. 아가씨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았고요. 저는 핸드폰에 찍어놓은 사진까지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아가씨 친구라는 김세나라는 여자라고요. 이 여자를 아가씨가 이 사람 집에 들어앉힌 거나 다름없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평소에 차분하고 내내하던 며느리가 큰 소리로 난리를 치니 시부모님도 많이 놀라셨는데 신우가 소개를 해줬다는 말에 아버님은 뒷목을 잡으실 정도로 충격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우를 방에서 당장 나오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시더군요. 신우는 문만 빼꼼히 열더니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미쳤어? 그런 짓을 하게? 그랬더니 저희 남편도 억울한지 네가 걔 데리고 내려왔잖아. 걔 사기당해서 갈 곳도 없다고 부탁했잖아. 그러면서 큰 소리를 내더군요. 그렇게 신우랑 남편이 서로 니 탓이라며 싸우는데 더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더 들을 필요도 없고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붙잡지도 못하고 신우와 남편에게 뭐라고 할지도 모르시는 듯 충격을 받으신 채로 계셨고 저는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남편은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매달렸거든요. 하지만 저는 양심이 있으면 조용히 이혼하자고 하며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기에 상간소송에서 승소했고 남편의 외도가 이혼의 주 이유였기에 이혼소송도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나서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서 아파트를 구해 아이들과 살았습니다. 사실 저희 아빠가 건물을 한 채 관리하며 지내셔서 생활은 어렵지 않았거든요. 제가 아빠 건물 관리를 도와드리며 월급 받고 그렇게 아이들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아빠가 아빠 건물에 프랜차이즈 도넛집을 하나 해보라 하셔서 저는 그렇게 가게 운영하며 아빠 건물 관리 도와드리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남편과 그 상간녀 그리고 신우를 생각하면 한 번씩 울컥울컥했지만 저희 엄마는 제게 그런 것들 언젠가는 벌을 받게 돼 있다며 제 맘에 담아두지 말라고 그래서 병 생기면 저만 손해라는 말을 종종 해주셨어요. 저도 엄마의 말씀을 듣고 일부러라도 나쁜 생각 안 하고 살려고 노력했고요. 그런데 진짜 권성징악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거의 왕래도 않고 지냈지만 세상을 떠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이 낳고 산 세월이 있는데 싶어 장례식장을 찾았고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울고불고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그렇게 듣게 된 이야기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상간녀가 빚이 있었답니다. 술집에서 일하면서 진 빚이라는데 원래 있는 빚에 사치를 하면서 더 큰 빚을 지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저희 남편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도망치듯 내려왔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잡혔대요. 남편 살고 있는 집에 같이 있는데 잡혀서는 남편도 어쩔 수 없이 그 여자의 빚을 같이 갚겠다고 지장을 찍었답니다. 그렇게 빚을 갚는데 버는 속도보다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더 크더래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그만하자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너도 지장 찍지 않았냐고 난리를 치더랍니다. 그렇게 시부모님도 있는 돈 다 털어서 보내고 했는데도 빚이 안 없어지고 그 사람들이 남편 회사까지 따라와서는 협박을 했답니다. 그러다 소문이 퍼지고 남편은 회사까지 잘리고요. 그러다 그 사람들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쳤는데 도망치다 잡혀서 맞기도 했다더군요. 그렇게 지내다 결국은 빚독촉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라고 하는데 무슨 드라마나 영화도 아니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됐냐고 하니 천벌을 받으려니라며 섬인지 어디인지 어디 더 작은 데로 팔려 나갔을 거라며 욕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 새끼 죽인 년 내가 찢어주고 싶은데 어디로 팔려갔는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살면서 이런 일을 내 주변이니 특히나 내 남편이 겪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남한테 빚 안 지고 그럭저럭 잘 살아왔는데 상간녀 빚 때문에 목숨을 끊다뇨. 그 얘기를 들은 저는 너무 충격이라 이 얘기를 제 친구들한테도 얘기하지 못했어요. 제 말을 들은 저희 부모님도 한숨만 내셨고요. 신우는 그 일로 충격을 받은 건지 아니면 부모님께 맞아 죽을 것 같았는지 도망을 가버렸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도 오지도 않았고요. 저는 충격을 받아 멍하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 짓을 벌인 인간들 너네도 벌 받아라 했지만 이렇게 될 줄은 생각 못했으니까요.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이들에게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둘째 날과 발인까지는 아이들과 가서 지냈습니다. 저한테야 남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빠인데 그래도 마지막을 보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저는 한동안은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나를 배신한 남편이라도 그렇게 된 것이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인생이니 나는 내 인생을 살자 마음먹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또 아이들 키우며 살았어요.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났을까요? 시부모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애들 아빠 죽은 뒤로 번호를 지웠는데 웬 핸드폰 번호가 뜨길래 받았더니 시어머님이었습니다. 어쩐 일이시냐고 했더니 주변에 더 이상 도움 청할 데가 없어서 혹시나 해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돈을 좀 빌려달라 하시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혼한 며느리한테 연락을 하실까 싶어 뭐 때문에 그러시냐 했더니 신우가 암이랍니다. 자궁 경부암인데 병원비가 부족하다며 혹시 좀 빌려줄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신우가 남편 가고 2년 가까이 돼서는 집에 들어왔답니다. 시부모님은 아무리 그래도 당신들 자식이라고 무사히 돌아온 거 다행이라고 했는데 신우는 그동안 채팅 같은 걸로 남자들 만나고 그 남자들한테 돈 조금씩 받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답니다. 그렇게 하는데 생활이 될 리가 있나요? 어찌저찌 2년 살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그 뒤로도 부모님한테 돈 달라 하고 없으면 오픈 채팅으로 남자 만나고 그랬대요. 그러다 병 얻어서 수술을 했는데 재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없다고 친척들한테고 주변 사람들한테 빌릴 만큼 다 빌려서 이제는 빌릴 데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빠가 그렇게 됐으면 미안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신우가 살았다고 하니 진짜 넌덜머리가 난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저와 상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뭘 걱정하고 염려할까 싶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께 저도 아이들을 혼자 키우며 살고 있다. 남편한테 양육비를 받았냐 뭘 받았냐. 그 사람 가고 보험금이랑 나왔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돈 구경도 못했다. 나도 돈 넉넉하게 하고 사는 거 아니라 돈이 없다. 그리고 시부모님 전에 나한테 잘해주신 거 기억하지만 신우가 내 결혼 파탄에 기여를 얼마나 했는지 두 분도 잘 아실 거다. 내 가정 그렇게 만든 사람 도와줄 정도로 나 착하지도 순하지도 않다. 어렵게 전화 주신 건 알지만 연락하지 마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 또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이 안 됐다고 해서 신우를 도와줄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1년 지났을까요? 신우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고 문자가 왔지만 저는 찾아가지도 연락하지도 않았어요. 아이들에게도 따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저 스스로 겉으로는 활발하게 사회생활하고 아이들 키웠지만 마음으로는 그런 일이 버거웠는지 우울감이 찾아오더라고요. 우울증 환자라고 해서 늘 축 처져 있는 게 아니더군요. 사회생활도 하고 아이들 앞에서 웃기도 하지만 속으로는 힘들었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 벌 받은 건데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정신과에 가서 상담도 받고 약도 처방받아 한동안 먹었습니다. 그렇게 차츰 저도 괜찮아졌고 지금은 평온하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별일을 다 겪는다고 하는데 저 또한 별일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결론은 착하게 선하게 살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내가 좀 손해를 볼지언정 다른 사람들한테 해 안 끼치고 살아라고, 그런 게 다 나중에 복으로 쌓일 거라고, 그리고 남한테 못되게 하는 거 그거도 나중에 다 쌓여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 와중에 더 겸손하게 더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졸업반이 된 2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몇 년 전 기막히고 소름 끼치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 마음이 추스러졌지만 가족과 관련된 상처라
한동안은 마음이 참 안 좋았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제가 고3 때였어요. 저는 원하던 대학이 있었는데 수시보다는 수능 쪽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맘때 저한테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잔병이 거의 없을 만큼 튼튼한 편이에요. 그런데 그때쯤 정말 몸이 자주 아프더라고요. 시름시름 앓는다고 해야 되나요? 몸이 기운이 없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공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것 같다고 하셨어요. 보통 고3 때 스트레스 때문에 아픈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몸보신하라고 한약도 지어주시고 각종 비타민이나 영양제도 빠짐없이 챙겨주셨죠. 저는 밥도 잘 먹고 엄마가 챙겨주시는 영양제나 한약도 잘 먹었고 틈틈이 운동도 하면서 체력을 챙겼어요. 하지만 계속 기력이 없고 그전까진 거의 걸린 적 없던 감기를 아예 달고 살았어요. 잦은 두통에다 의욕이나 힘이 없어져서 자꾸 자게 되고요.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이 엉망이 되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몸이 아픈 것 외에도 자잘한 사고들도 많았습니다. 멀쩡하게 길을 가는데 갑자기 자전거가 뒤에서 들이받질 않나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발이 삐끗해서 인대가 늘어나 치료를 받기도 하고요. 볶음밥 해먹으려고 참치캔을 평소처럼 땄는데 갑자기 손을 심하게 베어서 병원에 간 적도 있어요. 저는 성격이 좀 느릿하고 신중한 편이라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이 흔한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맘때에는 이상하게 어디 부딪히거나 제 위로 뭔가가 떨어진다던가 등등 자잘하게 다치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병원도 자주 가게 되고요.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생각지도 못하게 다치고 오니 팔과 다리에 멍도 잘 들고 저도 좀 겁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 처음에는 조심 좀 하지 그랬냐고 하셨는데 계속 제가 어딜 다쳐서 오니까 점점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도 물어보셨어요. 예원이가 몸도 계속 아파서 골골거리고 어디 자꾸 자잘하게 다쳐온다면서요. 제가 원래 조심성이 없고 활발한 스타일이면 부모님도 의뢰 그러려니 하시겠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널 정도로 조심성이 많고 겁이 많은 편인 제가 자꾸만 다치게 되니까 엄마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등하교도 엄마가 직접 차로 태워다 주실 정도였어요. 왠지 차 사고 날 것 같다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엄마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엄마 차를 타고 학원을 가려는 길인데 목도 마르고 달달한 게 먹고 싶어서 엄마 카페를 잠깐 들렸거든요. 엄마는 주문을 하고 저는 좀 뒤에서 카페를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예원아 하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 돌아보던 찰나에 제 어깨 위로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강한 충격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바람에 바닥으로 주저앉았고요. 그리고 와장창 소리와 함께 뭔가가 박살이 났는데 보니까 카페 천장에 달려있던 조명 하나가 제 어깨 위로 떨어진 거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몸을 좀 돌려서 다행히 머리가 아니라 어깨로 떨어진 거였죠. 카페 사장님이 급하게 119 신고를 하셨고 저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어깨와 목에 자상과 타박상이 생겼지만 다행히 엄청 큰 상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카페 사장님도 병원까지 따라와서 정말 미안하다고 보상해 주신다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진짜 미안해요. 아니 그런데 그게 도대체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떨어질 만한 일이 아예 없는데. 공사할 때도 조명 같은 건 특히나 신경 써서 붙인 건데. 갑자기 천장에 잘 달려있던 조명이 추락한 거니 사장님도 어쩔 방도가 없으셨겠죠. 하지만 저나 엄마는 좀 오싹했습니다. 멀쩡히 잘 붙어있던 조명이 왜 하필 제 위로 떨어지나요? 그것도 엄마가 저를 부르지 않았으면 꼼짝없이 머리로 떨어질 뻔한 거였습니다. 엄마는 그 일로 아빠에게 뭔가 이상하다고 난리가 나셨어요. 예원이 주변에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무당집이라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희 아빠는 펄쩍 뛰셨죠. 왜냐면 저희 아빠는 교회를 다니시는데 엄청 독실한 편이셔서 점이나 무당 등 무속신앙을 질색팔색 하시거든요. 엄마도 교회에 같이 다니시긴 해서 원래는 무속신앙 같은 거 싫어하시는데 그래도 저한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 엄마 주변에서 잘하는 무당한테 가보라고 권유를 했다더라고요. 엄마는 내 새끼가 일나게 생겼으니 뭐라도 해보고 싶다고 하셨고 아빠는 안 된다고 펄쩍 뛰셨어요. 그래서 결국 엄마는 몰래 저를 데리고 주변에서 소개를 받은 용한 무당집으로 가셨습니다. 엄마가 소개받은 곳은 작은 산에 있는 곳이었는데 저는 태어나서 무당집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어요. 어린 마음에도 뭔가가 오싹하고 묘한 기분은 느껴지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머리를 쪽지고 화장이 엄청 짙으신 딱 봐도 포스가 장난 아닌 무당 아줌마가 한복을 입고 앉아 계셨어요. 저랑 엄마는 둘 다 얼떨떨하게 있으니 무당 아줌마가 저희 엄마를 쳐다보며 말하더라고요. 예수쟁이가 여기까지 온 거 보니 급하긴 했던 모양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교회 다니시는 걸 아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거 어떻게 아세요? 교인들 들어오면 딱 알지. 그러면서 저를 가만 보시더라고요. 딸 때문에 왔어? 엄마랑 저는 서로 마주보며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당이 저를 가만 보는데 그 눈빛이 너무 매서워서 피하고 싶더라고요. 그 무당 아줌마는 저를 한참이나 보더니 말하시더라고요. 요새 부쩍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용하다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죠. 무당 역시 고개를 가만 끄덕이더니 그러더군요. 조만간에 얘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게 친가 사람이면 선산에 가보고 외가 사람이면 장롱을 뒤져봐. 알았지? 무당의 말에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내가 방금 말했잖아. 그렇게 하면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야. 근데 저희 친가에는 선산이 없어요. 그 말에 무당이 웃더라고요. 글쎄, 내 눈에는 보이는데 어쨌든 내 말대로 해봐. 그렇게 무당에게 간단한 방도를 듣고 내려오는데 엄마는 차에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선산도 없는데 무슨 선산 얘기하고 있냐고. 용하다더니 완전 엉터리인 것 같다고요. 그래도 엄마, 그 무당 아줌마가 나 때문에 온 거랑 나한테 일 생긴 건 맞췄잖아. 그 말에 엄마는 코웃음을 치시더라고요. 너처럼 어린 딸내미를 데리고 저런 데를 갔으니 당연히 너 때문인 줄 아는 거지. 게다가 무슨 일이 있으니 온 걸 거고. 그 정도는 저런 사람들 눈치로 알아맞추는 거야. 저는 그런가? 갸웃했습니다. 그래서 무시할 거야? 일단은 저 무당 말대로 해보긴 하자. 좀 찝찝하긴 하지만. 그렇게 저와 엄마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도 저에게 자잘한 사고는 계속 일어났어요. 엄청 크게 다치거나 아픈 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시골에 사시는 저희 친할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친할머니가 엄마에게 정말 제 안부를 물으시더라고요. 예원이는 요새 어때? 학교 잘 다니고 있어? 엄마는 좀 놀라셨어요. 왜냐면 저희 할머니가 제 안부를 묻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저희 할머니는 완전 오빠바락이에요. 저한테는 2살 터울의 오빠가 있어요. 이름은 예준이고 그때 당시 삼수생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오빠가 아들이라는 이유로 오빠를 엄청 좋아하세요. 반면에 저는 딸이라고 관심도 아예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빠가 가진 걸 뺏는다고 생각하셔서 저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돈이며 부모님의 애정이며 전부 오빠한테 가야 될 건데 제가 다 뺏는다고 생각하시죠. 엄마가 저를 낳으셨을 때 할머니는 딸내미는 뭐하러 낳느냐고 쌀 아깝다고 하셨을 정도니까요. 친가에 놀러 가면 고기 반찬이며 좋은 건 다 오빠 거고요. 저희 집에 종종 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용돈을 주시거나 선물을 사주시려고 해도 오빠만 챙겨주세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몰래 제 걸 따로 사서 할머니가 주시는 거라고 챙겨주시길래 저는 할머니가 제 선물이나 용돈도 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커서 제가 할머니한테 선물 감사하다고 하니 할머니와 내가 너한테 그런 걸 왜 주냐고, 너희 엄마가 예준이 안 주고 너한테 줬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죠. 할머니는 나한테 용돈이나 선물을 주신 적이 없구나. 할머니에게 손자는 오빠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요. 그러다 보니 저도 할머니를 별로 안 좋아해요. 할머니 집 가게 되는 것도, 저희 집에 한 번씩 오시는 것도 불편하고요. 그런데 그런 할머니가 갑자기 오빠 안부도 아니고 제 안부를 묻는 겁니다. 엄마는 놀라기도 하고 얼마 전 무당이 한 얘기도 생각나서 기분이 진짜 이상하셨대요. 어머님이 웬일이세요? 예원이 안부를 다 물으시고? 예원이 걔도 이번에 대학 시험 본다며 궁금해서 물었다. 그나저나 예준이도 시험 공부 잘하고 있지? 오빠도 삼수생이라 수능을 다시 보게 되거든요. 저랑 같이 보는 셈이죠. 예, 예준이도 학원 다니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약 좀 지어 보낼 테니까 예준이 몸보신 좀 시켜줘. 아, 됐어요, 어머님. 여기서 지을게요. 여기 한의원이 천진데. 그런 데를 어떻게 믿어? 내 손주 먹이는 건데. 어디서 얄궂은 약재 쓸지 어떻게 하냐고. 내가 약 하는 데가 약재도 다 좋은 걸로 골라 쓰고 정성스럽게 다리는 데니까 그걸로 먹여. 해놓을 테니까 다음 주에 가지러 와. 예. 엄마는 전화를 끊고 생각이 많아지셨다고 해요. 정말 무당 말대로 친가에서 제 안부를 묻는 전화가 온 거니까요. 엄마는 그걸 저에게 말하셨고, 원래 엄마만 가셔야 되는데 다음 주 주말에 저랑 함께 친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가시는 길에 근데 선산이 없는데 뭘 보라는 거냐고 그 무당도 참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잘 지내셨죠? 너는 잘 지내냐? 예, 저야 뭐. 근데 목에 그건 뭐냐? 가게에서 조명이 떨어져서 좀 다쳤어요. 근데 소름 끼치는 게 제 말을 들은 할머니가 놀라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얼굴빛이 묘하게 변하시는 거예요. 좀 환해지셨다고 할까요? 다쳐? 네. 많이는 안 다쳤고 어깨 부분이 좀 다쳤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 너는 조심 좀 하지 그랬어. 할머니의 말에 엄마가 갑자기 일어난 사고인데 얘가 어떻게 조심하겠냐고 하셨어요. 어쨌든 할머니 댁에서 밥도 먹고 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밥 먹는 내내 예준이 요새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이번엔 붙을 것 같은지 등등 오빠 얘기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엄마가 물어보셨어요. 근데요, 어머님, 우리는 선상 같은 거 없죠? 그런 게 어딨어? 이 집이랑 밭 저거밖에 없지. 그쵸? 네. 근데 선사는 왜?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 할머니는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공부 잘하고 있냐? 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너는 붙을 것 같아, 대학. 얘야, 뭐 공부도 잘하고, 모의고사 성적 보면 꾸준히 잘 나온다고, 원하는 대학 별 무리 없다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할머니는 오빠 얘기할 때랑은 다르게 제 얘기에는 시큰둥하셨어요. 식사를 다 하고 엄마가 상을 치우신 후에 저희는 가겠다고 했고 할머니는 예준이 약 들고 온다고 잠깐 부엌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때 마당을 돌면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할머니 집은 앞으로는 마당이 있고 뒤에는 약간 언덕처럼 생긴 뒷뜰이 있거든요. 거기에 예전에는 염소를 키웠는데 지금은 안 키우고 비어져 있습니다. 마당을 돌다가 평소엔 거의 갈 일이 없던 뒷뜰에도 가보게 되었어요. 그날은 그냥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약간 멈칫했습니다. 비어져 있는 염소 울타리 옆으로 봉긋하게 작은 무덤 같은 봉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흙이 저절로 쌓인 게 아니라
할머니가 흙을 다져서 만드신 봉분인데 강아지 무덤 같은 거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문득 저게 뭘까? 왜 저렇게 해놓으셨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려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제 등 뒤에서 갑자기 야! 너 뭐해?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네? 근데 할머니가 엄청 무서운 얼굴을 하고 다가오시더니 제 팔을 확 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깨를 다쳤는데 막 땡기셔서 아프더라고요. 할머니, 팔 아파요. 그 모습에 저희 엄마도 깜짝 놀라셨어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어? 아니, 저기 음식물 쓰레기 모아둔단데 얘가 그거를 만지려고 하니까 더럽잖아. 그 봉분이 음식물 쓰레기 모아둔 데라는 겁니다. 아휴, 어머님, 그래도 그렇지 애 팔을 얘 다쳐서 그렇게 당기시면 안 돼요. 아니, 더러운 걸 만지려고 하니까 놀라서 그런 거지. 그러면서 할머니는 오빠 한약이랑 야채 싸놓은 걸 주시더라고요. 자, 이제 가봐. 예준이 잘 챙겨 먹이고. 나도 좀 이따 밭에 다시 가봐야 돼. 할머니가 엄마나 저에게 빨리 가라고 하시더군요. 평소 같지 않은 이상한 할머니의 행동에 엄마도 알겠다고 하시고 저를 챙겨서 할머니 집을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 모아둔 걸 왜 만지려고 그래? 음식물 쓰레기? 할머니 그런 거 모아뒀다가 밭에 버리지 않나?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귀찮아서 뒤에다가 버리시는 거지. 근데 그런 거 같진 않던데? 뭐가 있던데? 별건 아니고 염소 울타리 옆에 흙을 모아 두셨더라고. 강아지 무덤같이. 그래서 뭘 묻으셨나 해서. 제 말에 갑자기 엄마가 놀라 하시더라고요. 강아지 무덤? 그런 식으로 동그랗게 흙을 쌓아두셨던데. 제 말에 엄마가 갑자기 갓길에 차를 세우시더라고요. 무덤 같은 걸 해놨단 말이야? 별건 아니고 작게. 엄마는 뭔가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습니다. 잠깐만. 혹시 그 무당이 말한 선산이라는 게, 응? 엄마는 저한테 한번 가보자고 하셨어요. 그게 뭔지 봐야겠다면서요. 음식물 쓰레기라고 했잖아, 할머니가. 그렇다고 해도 한번 몰래 보고 가자. 할머니가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데 뭔가 이상하네. 그렇게 엄마와 저는 다시 할머니 집으로 돌아갔어요. 차는 살짝 멀리 대놓고 조심히 걸어가는데 다행히 할머니는 밭에 가셨는지 안 계시더라고요. 엄마와 저는 뒤뜰로 갔고 그 강아지 무덤 같은 걸 보게 되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할머니가 엄청 정성스럽게 손으로 다듬으신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선 주저앉아 그걸 손으로 팠어요. 그 봉분을 파헤치고 엄마와 저는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그 흙더미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제 칫솔하고 나시, 속바지랑 머리카락, 그리고 부적이 있었어요. 엄마는 너무 놀라 뒤로 주저앉으셨고 저도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할머니는 한 번씩 저희 집에 와서 일주일 정도 있다 가시거든요. 그런데 공교롭지만 전에 오셨을 때 다 없어진 것들 맞습니다. 쓰던 칫솔도 없어지고 제가 교복 안에 있는 속바지도 없어졌거든요. 나시는 많아서 없어진 것도 몰랐는데 속바지는 3개밖에 없어서 티가 많이 나거든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여기 다 있었어요. 게다가 머리카락도 몇 개 들어있었어요. 아마 제 머리카락이겠죠. 무엇보다 부적까지. 절대 좋은 의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제 물건이 흙더미 속에 있고 거기에 부적이 있다니 다시 생각해도 소름 끼치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런 짓을 한 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친할머니라니요. 엄마랑 저는 놀라서 할 말을 잃었고 엄마는 손을 떨며 일단 핸드폰으로 그걸 찍었어요. 그런데 등 뒤로 너네 여기 왜 있냐? 하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봤습니다. 거기엔 할머니가 사색이 되어서 서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잔뜩 화가 나서 따지셨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왜 강아지 무덤 같은 거에 우리 예원이 물건이 들어있어요? 이 부적은 뭐고요?
어머님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신 거예요? 할머니는 놀라서 저희를 밀치고 다시 덮으시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런 할머니를 뒤로 떠밀었어요. 어머니, 미쳤어요? 이게 뭐냐고요? 왜 내 딸 물건들이 여기에 있냐고 묻잖아요. 엄마의 말에 할머니는 오히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렇게 파헤치면 어떡해? 부정타게. 무슨 부정요? 무슨 짓을 벌이시는 건데요? 어휴, 이게 얼마짜리 부적인데. 어머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 저 이거 다 찍었는데 예준 아빠한테 보냅니다. 예준 아빠 이런 거 딱 질색 하는데 어머님이 예원이 물건 가지고 이랬다는 거 다 말할까요? 그 말에 할머니는 놀라서 엄마를 말리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아빠한테도 꼼짝을 못 하시거든요. 말하지 마! 사람 날 일 있어? 그러니까 솔직하게 다 말하세요. 이렇게 다 들통난 마당에 솔직하게 말 안 하시면 저 당장 이 사진 예준 아빠한테 보냅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결국 한숨을 쉬며 이실직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예준이가 대학 붙는다고. 네? 아니, 예준이가 자꾸 대학 떨어지니까 내가 용하다는 데서 점을 받지. 그랬더니 예준이가 원래는 한 번에 붙었어야 되는데 동생이 자꾸 그 길을 빼앗는다는 거야. 제가 오빠 길을 뺏었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뭐라고요, 어머님? 그런 말을 믿으세요? 예원이가 뭘 어쨌다고요? 아니, 그 무당이 진짜 용한데 오빠 오늘 제가 다 갉아먹는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예준이 운이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그래서 예원이 물건으로 이런 걸 만드신 거예요? 그럼 예원이는요? 원래 자기 운이 돌아가는 건데 무슨 상관이야? 저는 정말 할머니에게 서운한 걸 넘어서 분노가 치솟더라고요. 아무리 오빠만 좋아하신다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 너무 서럽고 분통이 터져 눈물이 다 났습니다. 기가 막혀 진짜.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예준이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원이는 무슨 잘못이에요? 요즘 예원이 자꾸 자잘한 사고도 많고 다치고 그래서 제가 속이 말이 아니었는데 어머님이 뒤에서 이런 소름 끼치는 짓까지 하셨다 생각하니까 기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예준이 합격해야 되니까. 그건 지가 공부 열심히 해서 하는 거고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예원이한테 안 미안하세요? 뭘 미안해? 그러게 누가 오빠 오늘 다 뺏으래? 기집애가 공부 잘해서 어디다 쓸 거야. 장손이 잘 돼야 되는 건데 쓸데없이 기집애가 공부 잘해서 뭐하냐고. 할머니는 끝까지 저러시더라고요. 엄마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그 봉분 속에 제 물건을 다 뺐어요. 그리고 그 부적은 갈기갈기 다 찢어버리고 그걸 발로 쾅쾅 밟았습니다. 할머니는 뒤에서 아이고 아이고 소리만 하시면서 발을 동동 구르시더라고요. 엄마는 할머니를 노려보며 말하시고요. 어머님,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는 제 팔을 잡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빠한테 다 말을 했고 아빠는 할머니에게 전화해서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 미쳤어요? 어디서 무당 말을 듣고 그런 짓을 해요? 예원이도 그렇고 예준이한테도 그게 옳은 짓이에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아빠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며 화를 내셨고 조만간 할머니가 한 번 더 내려오시기로 했는데 그것도 취소를 하셨습니다. 엄마는 저를 위로해 주셨지만 저는 할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컸어요. 저희 할머니는 오빠만 잘 되면 저는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빠 잘 되라고 그런 이상한 무덤까지 만들어서 제 물건을 넣어두셨겠죠. 저야 다치든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다 생각하시니까요. 아빠는 할머니한테 화는 내셨지만 저한테 와서는 할머니 이해 좀 해주라고 옛날 분이라 그렇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빠에게도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할머니 안 보고 살 거라고. 할머니가 이 집으로 오시면 나는 이모집 가 있을 거고 할머니 집에도 안 갈 거라고. 그렇게 좋아하는 오빠만 실컷 보고 사시고 나는 할머니 절대 안 볼 거라 말씀드렸어요. 아빠도 한숨을 쉬시며 일단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건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하고 공교롭게도 엄마가 그 봉분을 다 파헤치고 제 소지품을 들고 온 그 이후로 제가 다치거나 아픈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제가 자꾸 아프거나 다쳤던 게
할머니의 그 미신 때문이라 생각하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보란듯이 공부를 해서 그의 원하는 대학에 붙었고요. 저희 오빠는 대학 안 가고 친구랑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바꿔서 수능 자체도 아예 안 봤습니다. 오빠가 하는 일은 잘 되지도 않고 못 되지도 않고 그냥저냥 굴러가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여태까지 할머니는 안 보고 살아요. 할머니도 어차피 오빠만 보면 되니 아무 상관없겠지만 저도 이렇게라도 하고 싶더라고요. 아들이라고 오빠만 예뻐하고 좋아했던 우리 할머니. 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뒤에서 그런 소름 끼치는 짓까지 저지르셨던 우리 할머니. 저도 할머니 없는 셈 치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할머니도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날이 올까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이라도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 하시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저도 할머니를 용서하고 다시 뵙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